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저유가 영향이 계속되고 전기요금도 내리면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기록적인 폭염 속에 공급량이 줄면서 일부 채소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이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4% 오르는 데 그쳐 16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7월 수출 부진으로 인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를 발표한 2016년 7월 국제 수지를 보면 지난 7월 상품과 서비스 등을 포함한 경상수지 흑자는 87억 1천만 달러로 집계돼 53개월 연속 최장 흑자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그러나 흑자 규모는 72%로 3개월 내 최소 수준으로 줄었고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하는 가운데 수입이 더 많이 줄었다는 점에서 불황형 흑자 행진은 이어졌습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8월 수출액은 401억 달러로 20개월 만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월 중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50을 넘으면서 경기 확장 국면으로 전환됐습니다. 중국의 지난달 제조업 PMI는 50.4를 기록했다고 중국 국가통계국이 이를 발표했습니다. 전월 49.9와 시장 예상치인 49.9보다 개선됐습니다. 다만 8월 중국 서비스업 PMI는 53.5로 나타나 전월 53.9에 비해 소폭 하락했습니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1일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롯데 오너 일가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것은 신 총괄회장의 맏딸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이날 오전 급여 명목으로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협의 등으로 신 전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롯데 비리 수사는 지난달 26일 고 이민원 부회장의 자살 이후 중단됐다가 이날 롯데 총수 일가의 소환으로 재개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김보람입니다. 이제 9월 증시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8월 한 달 동안 코스피는 0.9% 정도 오르면서 대형주의 집중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지수는 크게 밀리지도 않았지만 또 크게 내리지도 또 오르지도 않는 거의 제자리 걸음을 보이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6% 이상 크게 밀리면서 상대적인 약세 흐름을 여실하게 드러냈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가 계속되는 금리 인상 우려와 또 금요일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국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이틀 연속으로 이렇게 맥을 못 추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코스피는 9월의 첫 번째 거래일 하락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8% 정도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부적으로는 갤럭시 노트 7이 공급 중단됐다는 소식에 삼성전자를 동반한 부품 관련주들의 약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앞으로 이 9월 증시 전문가들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요. 전략은 또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오늘 마련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0.2% 정도 하락한 2030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장중의 지수 움직임을 확인해 드릴게요. 2020선 초반으로 뚝 떨어져 출발한 이후에 장중에는 2010선대까지 하락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오전에 찍은 장중 저점이 2016포인트였고요. 하지만 낙폭을 꾸준히 줄여나가면서 오후장은 그래도 힘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는 2031포인트 고점 찍은 이후에 0.25% 하락한 2029포인트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수급의 움직임 이어서 확인해 드릴게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1,600억 원 정도 이상 매도하고 있는데요. 기관 쪽의 매수 물량도 전일에 비해서 상당히 줄었죠. 현재 500억 원 미만으로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의 매수 물량이 늘었지만 지수의 상승을 이끌기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1,19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0.9% 상승한 669포인트 나타내고 있는데요. 장중 지수의 움직임도 확인해 볼까요? 오늘 출발은
소폭 올라서 664포인트 정도에 출발을 했습니다. 꾸준하게 상승폭을 늘려나가는 모습이죠. 오후장 들어서 더 두드러지는 모습인데요. 현재 상승폭은 0.89% 상승한 669포인트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대가 장중에 고점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의 움직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의 상승 외국인들이 이끌어주고 있네요. 현재 33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의 매도 물량은 15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물량 수준으로 본다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170억 원 정도 매도, 개인 쪽에서는 10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움직임 먼저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국내 증시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9월 증시 전망과 함께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의 첫 번째 거래일인 오늘 9월 한 달간은 어떠한 이슈들이 시장을 지배할 것이고 전망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마지막 전략까지 모두 챙겨볼 수 있는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전략팀의 유동원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한 달 8월 증시 평가부터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코스피 8월 한 달 동안의 상승 마감을 했었고요. 0.9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코스피 200으로 놓고 보시면 대형주 위주죠. 상승폭이 좀 더 높았고요. 2.14% 상승을 하면서 8월을 끝냈습니다. 다만 코스닥 시장이 6.02% 하락을 하면서 끝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체 시장 자체 8월은 뭐 안정적인 모습이었는데 코스피와 코스닥의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었죠. 만약에 롱숏 전략을 폈다면 뭐 코스닥 대표 종목을 매도를 하고 코스피 200 대표 종목을 매수를 했다면 한 달 만에 뭐 8% 이상의 수익률을 가지고 왔었던 그런 달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결정적으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를 놓고 보면은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확대가 되는 모습, 그리고 전반적인 실적 발표에 있어서의 중소형주에 대한 실적 관련해서 의구심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또한 뭐 최근 들어서는 유가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도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국 증시와 다른 증시와 좀 비교를 해보면 코스닥 하락폭이 좀 높았다는 걸 알 수 있겠는데요. 미국 시장 자체는 뭐 보합 정도의 8월 장세를 보여줬고 일본 시장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8월 자체가 시장이 이렇게 제법 괜찮았던 시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코스닥의 하락폭이 눈에 띄게 나타나는 그런 8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8월 한 달간 거래소 쪽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지만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약세가 두드러지는 흐름이었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8월의 이슈가 9월까지 영향을 줄 만한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기억하시겠지만 8월 25일에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발표가 됐었죠. 네. 전체적으로 이제 주택 공급을 줄이고 집단 대출 관리를 시작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관리가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경기 회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앞으로 부동산 가격을 좀 지켜보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9월 달에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주택 공급, 주택을 줄이는 부분이라서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더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주택 가격의 변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추경안 통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소비가 확대가 된다든지 지출이 확대가 되려고 하면 한국 경기 회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재정정책 확대 부분이 되겠는데 지금 좀 지연이 되고 있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좀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시장의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것이고요. 이 재정정책 확대 부분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결국 국내 경기 회복을 위해서 재정정책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시작될 9월 한 달도 9월 FOMC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어떠한 이벤트를 살펴봐야 하는지, 이를 포함해서 또 다른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9월 증시 이슈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이벤트, 9월달 이벤트는 정책회의들, 통화정책회의들이 되겠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BOJ 회의가 9월 20일에서 21일 날이겠죠. 그리고 또 미국의 FOMC 정례회의가 9월 20일에서 21일 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리가 어떻게 변할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 아직까지는 이 부분들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좀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9월 초 중반에는 중국 주요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중국 경기가 얼마나 회복을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특히 중국의 판매, 소비 어떻게 회복하는지에 대한 부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 초에는 가장 일찍이죠. 9월 4일, 5일에 G20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그리고 앞으로 세계 경기가 회복을 할 수 있을지, G20 정상들은 어떤 식으로 경기에 대응을 할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시면서 관심을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9월의 주요 이벤트들 정리해 주셨는데요. 하나하나 좀 요목조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장 9월 FOMC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이슈인데요. 당장 9월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 어느 정도로 전망을 하시는지요? 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금리 인상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소비가 확대돼야 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러기에는 좀 힘들다. 왜냐하면 미국의 전반적인 고용시장과 고용의 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회복은 하겠지만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만약에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저축률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와 연결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의 소비 확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지면서 시장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숫자가 나오게 되면 9월 달에는 금리 인상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9월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상당히 적게 평가를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금리 인상 전까지 눈여겨봐야 할 변수들, 당장 금요일에는 고용지표 발표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점검을 해야 할 텐데요. 20일 FOMC 전까지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금리 인상에 영향을 끼칠 만한 변수, 눈여겨볼 만한 점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고용지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주말에 발표가 되겠죠. 지금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을 판단해 보시면 계속적으로 좀 노령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2020년까지 계속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임금 상승률이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아주 낮게 지금 유지가 되면서 완전 고용의 얘기가 나오고 있죠. 하지만 문제는 질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실업률이 낮아지기는 하고 있는데 이 실업률이 낮아지는 부분이 저소득층 쪽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변할지를 좀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라면 미국 금리 인상 속도가 가속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좀 얼마 전에 발표됐던 수치를 보시면 미국의 민간 사업 고용 부분이 8월 달에 17만 7천 명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 달 숫자의 19만 4천 명보다는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예상치였던 17만 5천 명보다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서비스 섹터 상승이 높게 나왔는데요. 결국은 여기서 또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저소득층의 실업률이 하락하는 모습이 가장 크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고용의 질이 확대되는 모습은 좀 부족스럽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00년 정보통신 거품 붕괴 이후에 미국 경제는 지금 실질 정책금리의 변화에 매우 민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질 정책금리가 빠르게 하락한 후 성장률 반등이 나타났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실질적인 정책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가파르게 상승을 한다면 향후 성장률 전망이 낙관스러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미국의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한다면 성장률이 크게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저축률이 어떻게 변하는지 초점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저축률이 하락을 해야지만 소비가 확대가 되고 이에 따라서 또 세계 경기가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어쨌든 우리의 의견은 미국 경기는 회복을 하겠지만 그 속도는 좀 더딜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금리 인상 부분도 아마 12월 달에 한 번 정도 있지 않을까 올해는. 그리고 향후 2년간 아주 점차적인 인상 연 2회 정도로 생각하고 그 이상은 그 이상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말쯤 돼야지 아마 한 1.5% 수준까지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용시장과 저축률의 변화까지 모두 세세하게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들어봤고요. 그리고 이번 주말 4일부터 열리게 되는 G20 정상회담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또 한국과 중국 간의 긴장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수혜 업종으로 또 어떠한 업종들이 부각될까 이 점도 궁금해지는데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지금 9월 4일, 5일 G20 정상회담이 있죠. 이 회담에서는 가장 신경을 쓰고 들여다보셔야 될 부분이 아무래도 각국의 재정 확대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하는 것을 가늠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 경기 회복에 있어서는 통화 확대 정책은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부분도 아주 천천히일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재정 확대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국은 대선이 있기 때문에 미국 재정 확대를 할 텐데 대선 이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확실시 될지 하는 부분,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과 지금 약간의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당연히 사드 문제로서 어려움이 있기는 있지만 계속적으로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 시점에서의 그 경제적 이해관계가 중국과 한국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까지 발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요소 때문에 일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서 계속적으로 서로의 수출과 수입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관성이 높을 수밖에 없어서 이런 어려움들은 점차적으로 좀 감소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무래도 인터테인먼트 업계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죠. 그 영향이 조금 더 지연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단기적인 영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특별히 수혜 업종을 찾아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긴장감 완화 때문에 어떤 업종이 수혜를 입을까라기보다는 지금 현재의 한국 시장 자체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업종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관심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치주에 대한 관심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G20 정상회담 이후에 경기가 회복을 하면서 여기에 따라서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업종이나 종목들에 대한 초점을 맞춰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9월에는 이렇게 가치주 그리고 배당주에 대한 관심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소리도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유의점, 투자시 유의점을 짚어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는 올해 초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배당주와 가치주다 투자가 올해는 중요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이 투자는 적어도 전체 포트의 70% 이상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왔고요. 제가 쓴 책에서도 이 내용을 좀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치 투자에 있어서는 하지만 유의해야 되는 점은 어떤 종목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종목들이 진정 가치주인가, 무슨 말이냐면 이익 변동성이 낮은지를 확인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성장주에 대한 투자의 의미를 좀 들여다봐야 하겠는데요. 전반적인 투자 방법은 장기적인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성장주 비중을 30% 이상 가져가지는 않는 전략을 저희는 펴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바이오라든지 제약업종 투자는 더욱이 위험도를 컨트롤을 더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 성장주 비중의 투자에 있어서 이 비중 자체를 30% 이하로 가져가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과거에 미국의 성장주와 가치주 투자를 비교를 해보시면 가치주 투자가 성장주 투자보다 월등하게 수익률이 높았는데 그 차이가 적어도 7배 이상 났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장주 투자는 해야 되지만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문제라는 점인데요. 성장주와 가치주를 피라미드 형태로 만들어 보면 성장주의 수익률은 가치주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기업들을 찾아내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고요. 가치주는 찾기에는 웬만한 퀀트를 돌려보면 찾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는 구별해내는데 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성장주는 전반적으로 지수 투자가 훨씬 마음 편한 투자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치주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들어봤고요. 또 보다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9월에는 또 다른 특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추석이 기다리고 있는데 관련해서 증시의 움직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보통 추석은 특수기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는 시장의 유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대부분 유동성이 확대된다는 것은 그만큼 증시의 긍정적인 요소이죠. 작년에는 근데 미국 금리 인상 우려가 나타나면서 8월 이후에 글로벌 증시가 큰 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이런 조정이 올해 1월 말까지도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 추석 특수기간과 연결이 돼서 전반적으로 전 세계의 유동성은 풍부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경기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실질적으로 아마도 지수나 증시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추석 특수기간에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그 현상을 보시면 기관 환매 현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이 현상이 단기적인 현상보다는 과거 주식 투자에서 실망하신 투자자들 또한 최근에 작년부터 시작해서 ELS 투자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국민들이 주식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이 낮아져 있는 것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주식 투자에 있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해외 시장 투자 확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계속적으로 글로벌 전략에 초점을 맞추면서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외 시장 투자 확대가 필요한 때다라는 말씀도 남겨주셨습니다. 네, 어제 오인의 투자 전략에서 9월 투자 전략 한 줄 평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투자를 늘릴 때다라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고 싶고요. 9월 한 달간 코스피와 코스닥의 지수 밴드까지 받아보겠습니다. 네. 팀장님. 네,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타이틀은 주식시장 차익 실현은 너무 빠르다. 네. 지금은 투자를 늘릴 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우려가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주식 투자를 늘려야 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증시 전반적인 전망, 지수 전망을 좀 해드리면 저희 회사의 코스피 밴드는 1980에서 2130으로 제시를 하셨고요. 지금 상승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이 지금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지만 오늘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저희 분석상으로도 이 부분이 그렇게 급락한 상황에서 추가 하락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밴드 또한 650에서 71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상존하긴 하지만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나 수익률, 자기자본 수익률 같은 것을 들여다봤을 때 또 이익 증가율을 놓고 봤었을 때 매력도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코스피의 상승 쪽으로 무게를 실는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밴드는 1980에서 2130까지 의견을 하셨고요. 코스닥도 급락은 없을 것이다. 매력도 여전히 유지가 된다 하시면서 650에서 710선 밴드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럼 끝으로 9월 증시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9월 증시의 전략은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서 한국 시장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보시면서 판단을 해야 되겠고요. 저희가 지금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미국 금리 인상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금리 인상 시기가 올 때는 보통 만약에 자기자본 수익률이 높거나 이익 증가율이 높은 기업들이 있다면 그 기업들의 상승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을 놓고 보시면
한국은 상당히 지금 PBR 개념으로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ROE를 창출하는 기업이 있다면 금리 인상 시기에도 그 상승폭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적으로 미 연준이 앞으로 1년 동안의 금리를 아무리 빨리 올려봤자 한 75bp 또 2년 동안에 뭐 125bp 정도 올릴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요 정도 일어났을 때에 글로벌 시장에서 투자 매력도가 있으려면 아무래도 높은 ROE를 창출을 하고 또한 2년간 순이익 증가율이 높은 그런 글로벌 기업들의 경우에 관심도가 여전히 높을 것이다. 매력도가 높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들 중에서 MSCI 기준으로서 선진국이나 신흥국 시장을 구분을 해서 시총 상위 500개 기업들 중에서 ROE가 높은 기업 그리고 EPS 성장률이 높은 기업 이런 기업들을 많이 뽑아보고 있고요.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국도 보시면 성장주에 투자를 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유지해야 되지만 성장주만 놓고 본다면 미국 나스닥 성장주 투자가 훨씬 더 유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매력도가 높은 곳이 이제 미국 나스닥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한국 코스닥 그리고 중국의 선전시장 조금 있으면 청강통이 시행이 되지만 관심도는 많이 낮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만약에 미국의 경기 회복이 나타난다면 당연히 한국의 수출 회복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당연히 이렇다면 관련 업종인 IT 업종이라든지 자동차 등등 수출 관련 기업들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최근에 갤럭시 7 배터리 문제 때문에 IT 관련 부품주들이 조정을 받긴 했지만 이쪽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유는 만약에 미국의 소비가 확대가 된다면 당연히 IT 디맨드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따라서 한국이 경쟁력이 있는 IT 업종은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적으로 미국의 IT 업종 그리고 이 종목들의 상승과 함께 한국의 IT 장비 부품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면서 재상승을 예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경기가 개선되고 소비가 확대된다는 전제하에 미국의 IT 업종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IT 장비 부품주 쪽으로 관심 재상승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전략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전략팀의 유동원 팀장님과 함께 9월 증시 전망과 함께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볼 수 있었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자, 이어서 오늘장의 특징 업종과 그리고 특징주까지 모두 파헤쳐보는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요, 샘플러스 문현진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9월의 첫 번째 거래일인 목요일장 현재 진행 중인데요. 코스피는 0.1% 정도 하락으로 낙폭을 많이 줄여나갔고요. 네, 코스닥은 0.8% 정도로 오늘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장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오늘 장이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반전을 하려고 한다라고 보여져요. 이제 오늘 양봉이 조금 뜨면서 양봉의 크기가 조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하락세를 조금 전환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는 또 꼬리까지 이렇게 쫙 달려줬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오늘 꼬리, 그리고 꼬리 이후에 양봉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제 내일부터 조금 이렇게 상승의 모습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내일장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일장에도 양봉이 680포인트 언저리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양봉이 하나 딱 서준다면은 다음 주는 굉장히 신나는 장이 되지 않을까. 추석 전에 여러분들 조금 애기들 용돈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내일장에 만약에 음봉으로 뜨거나 조금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다음 주도 조금은 지지부진하게 약간 흐르다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는 반등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종목들 조금 쟁겨놓은 것들을 조금 분할 매수적으로 조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장에서는 역시 분할 매수가 답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코스피 장은 약간은 불안합니다. 사실 상승을 한 거라고는 하지만 이게 삼성전자의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요. 삼성전자가 주춤할 때, 삼성전자들이 주춤할 때 과연 양봉이 서나 안 서나를 잘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2%가 빠졌는데도 오늘 양봉으로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양봉으로 올라왔다라는 게 굉장히 코스피에서는 아주 좋은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내려갔는데도 다른 종목들이 같이 이렇게 올라와 주니까는 조금 올라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코스피도 조금 하락 전환하기 위해서는 조금의 횡보 구간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하는 장이 되지 않나.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에서 상승 반전으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면 분할 매수적으로 조금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코스피는 하락에 유의하면서 이 분할 매수 접근 말씀해 주셨고요. 코스닥은 일단 내일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680선 부근까지 양봉을 그려주게 된다면 그 이후에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추가적인 하락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슈 한번 점검을 해볼 텐데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7과 관련한 이슈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노트 7 공급 중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어제부로요. 판매에 빨간불도 켜진 상황인데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던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도 오늘장 2% 정도 하락하면서 주춤한 상황이고요. 갤럭시 노트 7의 폭발이 아직 구체적인 원인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또 배터리 쪽이다 이러한 이야기도 나오면서 삼성 SDI 또한 장중 6% 정도 급락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이와 관련한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7의 폭발이 예상치 못한 이슈였기 때문에 당분간은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이번에 갤럭시 7, 노트 7이 굉장히 각광을 받으면서 예비로 이렇게 판매를 했을 때 예약 주문을 했었는데 그게 다 불통이 돼서 완전히 다 팔려나갔다. 그래서 재고가 없다 할 정도로 아주 잘 팔려나갔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갑자기 핸드폰이 터졌다길래 저는 장난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장난이 아니라 정말로 한 대가 아니라 2대, 3대, 4대, 5대 자꾸 터져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불 요청이 들어오고 그리고 삼성전자 측에서도 리콜하고 있는 중이죠. 자,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데 있어서는요. 갤럭시 S7의 역할이 컸다라기보다는 자리가 너무 고점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차트에서 항상을 말씀드리지만 고점에서 좋은 이슈가 많이 나오면은 위험한 자리다라고 엄청나게 많이 말씀을 드리고 누누이 삼성전자 다들 좋다고 하지만은 저는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바로 빠질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150만 원까지 빠졌지만 저는 140만 원까지는 조정을 조금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상승할 때 조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폭락하진 않겠지만은 삼성전자가 지금 한 번도 쉬지 않고 올라왔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순매수세, 기관의 순매수세가 강력하게 올라오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은 빠질 것 같다. 140만 원까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올라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코스피 지수를 삼성전자가 견인 역할을 해왔다는 거죠. 최근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만약 삼성전자가 이렇게 끊겼을 때, 매기 끊기고 조정을 받을 때 다른 종목들이 올라와 줄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올라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호텔 신라도 바닥에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등등 굉장히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 한 종목이 내려갈 때 바닥 종목들이 다 올라와 준다면 충분히 지수 전환이 될 것이다. 이제 삼성전자 견인이 아니라 코스피 전체 종목들의 반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면 대상승장이 한번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그 장을 조금 기다리고 있다. 지금 삼성전자가 독주할 때는 사실 불안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 삼성전자에 올라타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죽을 때 올라갈 만한 바닥 종목들을 조금 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락이 된다라기보다는 이 단기적인 하락으로 인해서 이게 시발점이 돼가지고 140만 원까지 조정을 아니면 150만 원대까지 조정을 조금 이렇게 받아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차트 모양인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슈보다는 차트의 움직임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그만큼 올라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14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조정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또 삼성전자로 몰렸던 쏠림 현상이 분산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언급해 주셨습니다. 일단 폭발이 후면 쪽에서 나타나는 것 때문에 배터리 쪽이 아니겠는지
않느냐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삼성 SDI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 부품재 움직임도 살펴봐야겠죠. 그렇죠. 삼성 SDI가 이제 배터리 부분이다라고 해가지고 오늘 6.06%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SDI 같은 경우에 지금 내려온 건 저는 오히려 호재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내려왔을 때 조금 더 잡아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10만 원이 만약에 깨진다면은 여기에 물려 계시는 분들은 추가 매수의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기까지 안 온다 하더라도 11만 원대, 10만 5천 원대죠. 10만 5천 원대에서는 접근을 조금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폭발을 해가지고 단기적인 악재가 이렇게 툭 떨어졌지만요. 지금 전자업종이죠. 배터리 업종들은 전기차 테마가 아직까지도 죽지 않았습니다. 얘가 이제 나오기 시작할 테마라는 거예요. 이제 올 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 나오기 시작할 테마. 지금은 포켓몬 테마가 극성을 부리고 있죠. 정치 테마와 포켓몬 테마가 극성을 부린다면 포켓몬이 조금 시들해질 때는 전기차가 이제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테슬라가 모델 출시했다. 우리나라형 전기차를 현대차나 기아차에서 만들어서 냈다.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삼성 SDI가 넣습니다. LG화학이 넣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에서도 자율 주행 그런 거를 또 개발했습니다. 이런 이슈들이 자꾸 나오기 시작하면은 전기차 테마로 다 엮여서 들어갈 종목들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바닥 종목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테마가 아직 남아있다. 앞으로 시황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조금 떨어졌을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10만 원대에서 추가 매수를 조금 해보겠다. 내가 이 종목을 올 말 내년까지 가져간다면 충분히 조금 가져가보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 갤럭시 노트 7과 관련한 이슈 먼저 짚어봤는데 동이나 같은 날에 어제 독일에서 기어 S3도 공개를 했습니다. 스마트워치인데요. 관련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영향은 어느 정도로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또 짚어볼까요? 네, 갤럭시 기어를 공개를 했는데요. 사실 어떠한 신제품을 공개했을 때 저한테 가져와가지고 자, 문현지 멘토님 이 기계 어떻습니까? 라고 하지 않는 이상 제가 어떻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분들도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신제품이 이렇게 공개가 되었을 때 그들만의 논리고 그들만의 이야기지 우리가 실제로 썼을 때 좋냐 안 좋냐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믿을 거는 뉴스밖에 없는데 저는 지금 방송에서 나와서 뉴스는 절대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어떠한 방향성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정말로 혁신적이었나,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인정할 만큼 아이폰 얼마나 혁신적이었어요. 처음 나왔을 때 제일 처음 아이폰을 공개했을 때를 생각해보면요. 스티브 잡스가 청바지 입고 검은 티 입고 나와가지고 이것은 혁신입니다 했을 때 전부 다 우와 이건 혁신이다 라고 인정을 해버렸죠. 그렇게 하면서 주가가 폭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어 S3가 나온다고 하죠. 그런데 지금 세 번째 모델이죠. 혁신이 아니라는 거죠. S가 아니라 Z가 나오든지 S가 아니라 M이 나오든지 다른 모양, 기어가 아닌 다른 단어를 써서 뭔가 완전히 시장에 없던 걸 내놓던지 완전히 모두가 이야 이건 대박 하는 게 나와야지만 주가가 엄청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이게 공개가 되었어도 그래도 우리한테는 크게 와닿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있던 거를 조금 더 추가해서 만들어내는 게 어떤 혁신이 있냐. 아이폰도 처음 나왔을 때가 혁신이었지. 지금은 6 이렇게 올라가면서 7 나오면 아이폰이 지금 모니터 크기만 해질 거라는 예상들도 많죠. 우스갯소리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혀 발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주가는 올라간다라기보단 지금까지 올라왔던 걸 반납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신제품에 관심 가지기보다는 지금 주도 업종들을 조금 더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시청자분들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하나, 기어 S3 어떠한 부분에 변화가 있었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고요. 삼성 금융 계열사는 또 다른 모습을 오늘 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삼성카드가 자사주를 매입했다는 소식이 급등세가 나오고 있고, 또 지주사 개편에 대한 기대감 속에, 또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 속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도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관련주들의 움직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삼성카드라든지 삼성생명, 삼성 계열사죠. 그런 증권업종들이 이제 삼성금융 테마로 한번 이렇게 엮여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엮였죠. 올 1월부터 삼성카드가
삼성생명이 지분을 획득하기 시작을 하면서 생겨났는데요. 이러한 이유들이 지금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자사주를 매입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삼성카드의 대주주가 누군가를 자세히 보시면요, 삼성생명보험입니다. 그런데 지분율이 72%에 해당을 하죠. 근데 이번에 원샷법이라고 해가지고요, M&A, 기업끼리 합병하고 흡수합병하고 피인수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조금 더 쉽게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원샷법이 나오면서 이번에 삼성생명이 이 지분을 80%만 인수하게 되면은 별다른 회의 없이 이사회에 동의만 있으면 바로 합병이 가능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주가의 흐름을 보면 스펙이라고 붙은 업종들이 굉장히 상한가가 많이 들어가고 상승세가 엄청나게 거세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게 다 원샷법 때문에 다 기업 인수 합병을 시작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수혜주로 삼성생명과 삼성카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사주를 매입하면은 지분이 그만큼 늘어나니까 80%가 되면 삼성생명이 삼성카드를 인수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지분 구조가 조금 개편이 될 것이고, 그리고 생명과 카드가 합쳐지면서 금융업에 있어서는 제일 우두머리에 서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 종목이 조금 크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이미 늦은 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미 올라탄 거죠. 지금 택시가 출발한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많이 하는 이야기들 중에서도요, 버스가 달려가고 있는데, 나 저 버스 타야 돼 하면서 창문에 매달려서 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으실 겁니다. 분명 버스가 정차를 한 후에, 문이 열리면 그때서야 들어가서 탄다라는 거죠. 주식도 이미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고 이슈가 많이 불거지고 나면 이미 달리고 있는 버스예요. 여긴 타면 안 된다. 오히려 삼성생명이 이렇게 되면 금융업종에 반란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이 어디 있을까? 지금 증권업들, 그리고 다른 보험업종들도 이런 식으로 행보를 걸어갈 수 있는 업종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지금 강남 땅을 사지 마시고 강남이 될 만한 땅을 사라라고 하죠. 그래서 이 업종을 보면서 이렇게 흘러가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증권업종과 보험업종 중에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좀 훌륭한 교훈이 되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합병으로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합병이 된다면은 그때는 그 상태에서의 주가를 한번 다시 예측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더 올라갈 것이냐, 더 내려갈 것이냐는 지금 섣불리 조금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네, 일단 지금은 주가의 움직임을 전망하시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접근하지 않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앞서 원샷법 이후에도 활발한 M&A로 스펙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나타나고 있다.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상한가 들어간 스펙이 있기 때문에 바로 보도록 하죠. LIGES 스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스펙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상한가가 들어가고 요즘에 난리 극성을 부리냐, 왜 상한가 종목에 하나씩 스펙이 들어오냐라고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원샷법 때문에 굉장히 기업끼리 합병이 활발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스펙은요, 증권업종이라든지 투자회사에서 스펙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옵니다. 그게 투자를 하기 위한 종이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명목상 존재하는 투자 회사다. 이 회사와 이젠 인수할 회사가 정해지면 그 회사와 인수가 되면서 투자에서는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스펙이라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가는 거의 1,900원에서 떨어지질 않아요. 1,940원 선에서 최저점이 이루어지고요. 올라간다면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간다면 2,000원 선이죠. 1,900원에서 2,000원 선을 최저점으로 잡혀 있습니다. 2,000원 이하로 내려가질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이미 올라갔을 때는 올라가지만 내려가면 2,000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펙 업종에 투자를 하시려거든 너무 큰 금액을 넣는다기보다는 2,000원대에 사놓으시면은 언젠가는 이렇게 합병을 할 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주식 주문창 검색창 있죠. 거기다가 스펙을 딱 치면은 굉장히 많은 스펙들이 있어요. KB, 하나, 그리고 LIG, 대우, 교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스펙이 있는데 요거 골든 브릿지를 제가 아무거나 한번 잡아봤어요. 거길 보면은 1,900원 이하로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2,000원에서 유지가 되죠. 이런 종목은 사놓으면은 언젠가 합병이 될 때 상한가, 그리고 많게는 거의 2배 정도까지 100% 수익을 먹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2,000원에 사지 않을 거면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언제 합병이 될지 모르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약간의 복권식으로 재미삼아 접근을 하는 거지, 이걸 투자로서 바라보기에는 조금은 좋지 않지 않나, 약간은 투자로 접근하기에는 안 좋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막연하게 기다려야 하는 측면이 있겠군요. 스펙 그렇죠. 관련 주들 한번 살펴봤고요. 네, 앞서 또 게임 업종 살짝 언급을 해주셨었어요. 이슈 점검할 때요. 포켓몬고 또 관련주들, 뽀로로고가 등장한다고 해서 게임주들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게임주들 전반적인 움직임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 지금 게임 업종들이요, 많이 약간은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상당히 조금 빨간불을 켜면서 올라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게임 업종들은 역시나 포켓몬 고 테마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벌써 이 오늘장 내일장을 진행하고 있는지 한 4주 조금 넘은 것 같아요. 5주 정도 됐나요? 제가, 그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4, 5주 동안 포켓몬 고 테마는 계속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얘는 좀비 테마처럼, 좀비처럼 살아나요. 잊을만 하면 살아나고, 잊을만 하면 살아나고. 왜 그러냐면요, 포켓몬 고라는 걸 특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나라는 아직 포켓몬 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고 싶지만, 접근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접근이 되었을 때 생각한다면 그때는 전부 다 상한가 들어가면서 포켓몬 고 테마가 쫙 살아나겠죠. 하지만 국가에서 지도를 반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죽은 테마가 아닌 거죠. 그러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들어오는 걸 떠나가지고 들어오지 않더라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포켓몬 고 관련된 게임을 만들어버리면은 또 그게 또 하나의 테마가 돼가지고 포켓몬 고 테마가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과 대화를 나눴을 때 포켓몬 고 테마가 처음 딱 등장했을 때요, 저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야, 이거 굉장히 오래갈 테마겠다. 이걸로 몇 번을 우려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테마였죠. 그래서 지금도 그런 모습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드래곤 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상승한 이후에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을 이렇게 나타났었지만요, 상승한 이후에 조정받다가 다시 한번 상승으로 고개를 들고 있고요. 이런 종목들이 만약에, 포켓몬고 테마 한번 휩쓸어내면서 게임 하나 만들었다, VR 테마, AR 게임 하나 만들었다, 그게 흥행이 된다 이래버리면은,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겠죠. 특히나,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에도요, 포켓몬 고 테마로 대장주로 움직였던 종목인데 많이 쉬었습니다. 거래량도 없이 많이 쉬었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5%대의 상승을 보이면서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한빛소프트가 점점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빛소프트는 올 하반기에 AR, VR 테마 게임들을 출시할 예정이죠. 그러면 역시나 기대감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업종이다. 그러면 올 하반기까지 노리고 투자를 해보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한번 해볼 수 있죠. 항상 분할 매수만 한다면은 생각이 들고요. 오늘 컴투스가 조금 많이 올라와줬어요. 컴투스가 게임 업종 중에서 대장 업종으로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좀 큰 게임 업종이죠.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도 들어와 있는 1조 4천억짜리인데 7%나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컴투스도 지금 바닥권에서 굉장히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자리에서 바닥 자리를 맞고 올라가는 자리고요. 그리고 포켓몬 고 테마에도 같이 휩쓸릴 수 있는 게임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지금 지어소프트죠. 지어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급등 이후에 횡보하다가 지금 8월 30일에 상한가가 들어갔었습니다. 그게 바로 포켓몬 고와 비슷한 뽀로로고와 그런 계열의 게임을 만들겠다라고 한 이후에 상한가 들어가서 조정을 받고 있죠. 이런 종목들 아직 죽은 게 아닙니다. 이런 종목들은요, 정치 테마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정치 테마도 잊을 뻔 하면 나오죠. 그러면은 쌀 때 사면 올라가고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 포켓몬고 테마는 굉장히 오래 갈 테마이기 때문에 내려오면 사서 올라오면 팔고, 내려오면 사서 올라오면 팔자라는 그런 전략을 한번 드려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게임주 관련해서 컴투스, 지어소프트까지 관련주들의 움직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말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대한항공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한진해운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게 되면서 또 추가 자금 지원에 대한 부담감을 줄었다라는 해석 속에서 오늘장 다시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이렇게 한진칼이나 대한항공의 움직임을 따라가게 되는데 또 전문가님들마다 엇갈린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네, 뭐 대한항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요 굉장히 엇갈리긴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대한항공이 예전부터 올라가야 된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아침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7월 달이었나, 네, 6월 달이었나 아침 방송에서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은 둘 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자리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한진해운의 부채가 조금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담감이 해소되자마자 이렇게 상승으로 치솟아 올라 버리고 말죠. 자, 한진해운은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린다면요. 한진해운이 이렇게 경영을 하다가 빚이 너무 많아지고 힘들어졌어요. 힘들어졌을 때 빚이 너무 늘어서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빚이 생겼다고 하죠. 네. 그렇게 빚을 떠안은 상태에서 채권단들이 너 돈 갚아 이랬더니 한진해운이 줄 돈 없어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채권단이 이랬죠. 야, 네 대주주가 누구야? 대한항공인데 그럼 대한항공한테 돈 달라 그래 이랬는데 대한항공이 나 줄 돈 없어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진해운이 나 돈 갚을 수가 없는데 했더니 채권단이 야 씨 그러면 안 되잖아. 너 돈 마련할 방법 생각해봐 이랬더니 한진해운이 내가 지금 돈 마련할 방법도 없는 것 같은데 나 파산할래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니까 배째라가 되는 거죠. 한진해운 입장에서는 배째라가 되니까 채권단들은 헐 하게 되는 거죠. 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서 대한항공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빚을 안 갚아도 되는 거죠. 기업 회생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라고 하죠. 시작하려고 신청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한항공은 부채를 굳이 갚아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지 알아서 한다라고 된 거니까요. 한진해운은 한진해운이 알아서 하게 되고 대한항공은 갈 길 가면 됩니다. 그러면 아시아나항공을 제칠 수밖에 없죠. 1위 업종이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의 주가 상승을 제쳐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급등은 항상 급락으로 오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상승으로 조금 이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재미있는 것은 뉴스홀딩스라는 종목이 빠졌습니다. 어제 굉장히 급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진해운을 경영했던 전 최은영 회장이 유소홀딩스 회장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전 회장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유소홀딩스가 빠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책임질 근거가 전혀 없고 윤리적인 문제예요. 윤리적으로 내가 책임진다면 지는 거고 안 할래 하면 안 해도 되는 문제죠. 왜냐하면 전 사업체잖아요. 내가 지난 회사에서 그만뒀는데 지난 회사 파산했다고 해서 내가 책임질 이유가 전혀 없죠. 자, 그래서 내려갔었는데 저는 그래서 이건 매수의 관점으로 봤었다 그랬더니 오늘 또 양봉으로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슈로 인해서 급락이 나오면은 조금 생각을 해보고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지금 한진해운은 스토리가 굉장히 재밌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면 좀 즐겁게 주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대한항공은 단기간에 급등에 따른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큰 그림에서 보자면 긍정적인 주가 움직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정 나왔을 때 그때 매수 기회로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징 업종과 특징주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종가 공략주 이어갑니다. 장 마감 전에 마지막 기회 종가 공략주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대전본부점의 오디온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종가 공략주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은 테크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크윙은 반도체 후공정 장비인 테스트 핸들러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테스트 핸들러는 주 검사 장치인 테스터에 반도체 소자를 이송을 하고 테스트 온도 환경을 제공하며 테스터 검사 결과에 따라 불량품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장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핸들러 장비는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좀 사용이 되는데요. 테크윙의 핸들러 제품은 세계 시장 점유율 50%로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도시바, 마이크론, 샌디스크 등이 주요 고객사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489억 원이고요. 영업이익은 54% 증가한 131억 원,
순이익은 3% 증가한 69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매수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도체 시장 자체의 성장이 동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빅데이터 시장의 성장과 상승으로 많은 저장 공간을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그 저장 공간으로 적합한 것이 SSD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SSD의 단가가 기존의 HDD의 단가보다 낮아지면서 반도체 시장에 변화가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상황으로 반도체 낸드 시장에 투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가 증가되고 시장의 성장이 된 것이 동사도 함께 성장을 할 수 있는 아주 큰 기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어떠한 투자가 지금 예정되어져 있는지 한번 다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낸드 업체들의 증산 경쟁이 좀 본격화되면서 업황도 우호적으로 좀 판단을 좀 하도록 되었습니다. 기존 고객사인 마이크론, 샌디스크 등이 낸드 관련 투자를 지속 중으로 하고 있고요. 도시바는 이달 샌디스크 인수업체인 웨스턴 디지털과 함께 3D 낸드에 향후 3년간 17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세계 최대 반도체 업체인 인텔 또한 하반기부터 투자를 본격화할 것이다 라고 좀 전망을 했었는데요. 이러한 점들이 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중국의 칭화 유니그룹의 자회사인 통판거시는 600억 위안을 낸드 공장에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자금까지 합치게 된다면 낸드 공장에 투입되는 자금 규모는 총 930억 위안으로 한화로는 16조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올해와 내년 낸드 비트그로스는 42%와 40%의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되고 메모리 기업들의 경쟁 심화로 공격적인 투자가 지속될 전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매수 포인트는 소모품 판매 확대를 들 수가 있습니다. 테크잉의 주력 제품은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 장비 외에 COK와 인터페이스 보드 등 장비에 사용되는 소모품을 들 수가 있습니다. 소모품은 검사 키트인데요. 판매 중인 핸들러 관련 장비 중심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모품류의 매출은 누적 장비 판매 대수 증가에 비례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낸드 공장의 증설로 인한 핸들러 제품의 판매 증대가 소모품 또한 판매 증대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COK의 예상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34% 늘어난 430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테크잉에 대해서 좀 호의적인 반응을 좀 보이고 있고요. 지속 가능한 고마진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연간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테크윙에 대한 투자 포인트 정리를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 좀 하락이 있다가 오늘 네. 조금 반등이 좀 나오는데요. 매수가는 금일의 종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5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크윙 어제 좀 하락세가 나온 이후에 오늘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3%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차트의 움직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어제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하락을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어제 아래 꼬리를 달고 좀 올라오게 되었는데요. 물론 전고점에 대한 부담도 있긴 합니다. 얼마 좀 폭이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앞으로의 향후 메이저 고객사의 투자라든지 그리고 또 이 제품 세계 시장 점유율의 50%에 도달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동사의 모습은 상당히 밝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반도체 시장의 성장이 전공정과 후공정의 차이는 있습니다. 후공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밸류를 좀 덜 받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지선, 이러한 것들이 동사의 주가는 계속 좀 우상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종가에 들어가도 무난하겠다라는 말씀 들어봤고요. 목표 가격은 17,000원, 손절 가격은 11,5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종가 공략주의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대전본부점의 오디언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마감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의 마감 예상 체결 지수 나왔는데요. 오늘 마무리는 0.14% 하락한 2013
2031포인트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장중 지수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2020선 초반에서 출발한 이후에 장 초반에 2016포인트까지 내려가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게 되면서 낙폭을 확연하게 줄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찍고 있는 2031포인트가 장중의 고점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0.14% 하락한 2031.9포인트 가리키면서 동시호가에 진입했습니다. 수급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다시 매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매도 물량이 거셉니다. 1,700억 원 정도 팔고 있고요. 기관의 매수 물량은 줄었습니다. 600억 원 정도, 개인 쪽에서 1,16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오늘장 낙폭이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3% 이상도 밀렸다가 현재 2% 정도로 낙폭을 줄였습니다. 일단은 갤럭시 노트 7의 공급 중단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앞서 멘토님과도 이야기했고 또 글로벌 전략 팀장님과도 이야기했었지만 단기적인 영향일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한국전력이 0.8% 정도 하락이고요. 현대차 1% 정도의 약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0.3% 정도 이틀 연속 하락하는 가운데 주가는 그래도 15만 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시총 5위로 올라섰는데요. 어제 52주 신고가 경신한 이후에 오늘장에 조금 조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8% 정도로 강하지는 않고요. 82만 9천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빠르게 짚어볼까요? SK하이닉스가 1% 정도 하락하고요. 현대모비스는 현대차 3인방 가운데서 유일하게 빨간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 정도의 상승, 아모레퍼시픽과 삼성생명도 2% 이상 오릅니다. 코스닥의 예상 체결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이상 오른 670선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 것이다 예상되고 있죠. 장중 지수의 움직임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상승으로 소폭 올라 출발한 이후에 꾸준하게 상승폭을 늘려나가는 간만에 힘있는 코스닥입니다. 664포인트 출발한 이후에 671포인트까지 현재 장중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1% 이상 오른 671포인트 가리키면서 동시호가 진입했습니다. 수급까지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죠. 외국인의 매수가 오늘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393억 원 정도 매수, 개인과 기관 쪽에서는 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9월의 첫 번째 거래일 9월 1일 목요일자 클로징벨이 울렸습니다. 네, 코스피는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는 0.1% 정도의 하락을 나타낸 것 같고요. 코스닥은 간밤에 반등을 보여주면서 1%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양시장의 마감 상황 멘토님과 함께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는 오늘 조금 갭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양봉으로 마감하면서 2032.58포인트에서 이렇게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양봉으로 조금 끌어올렸다 그리고 꼬리를 달았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그 의미는 조금 긍정적이지만요. 이런 봉 하나로 시장을 예측하기에는 시장 너무 예측 불가능한 장이잖아요. 그래서 내일장을 조금 더 지켜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일장에 양봉이 뜨는지 음봉이 뜨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코스피 수급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급은 개인이 1,167억 원 정도의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외국인은 1,781억 원 정도의 매도를 했네요. 자, 하지만 기관이 606억 원 정도의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조금 견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기관은 항상 바닥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바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이 매수세가 붙었다라는 것은 지금 자리 부근에서 바닥이 조금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코스닥 지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지수 살펴본다면은 671.31포인트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조금 길게 긴 장대 양봉이 나왔죠. 1.15%가 나왔는데요. 이 봉 자체는 8월 29일 이번 주 월요일에 음봉으로 밀어내렸던 거에 거의 절반 정도를 양봉으로 말아 올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상승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봉이 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역시나 봉 하나로만 예측한다는 것은 시장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장 양봉이 뜨는지 음봉이 뜨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지 조금 더 가능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코스닥 수급도 조금 살펴본다면은 개인이
246억 원 정도의 매도세를 보였지만 오늘 외국인들이 400억 정도의 매수세 보이면서 코스닥 견인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기관은 99억 원 정도의 매도를 보였다라고 보여지네요. 네, 이렇게 양시장의 마감 상황 어땠는지 분석을 해봤고요. 이어서 외환시장 마감 동향과 함께 해외 선물시장 전략까지 체크해드리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세영 멘토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환시장 어떻게 동향 흘러가고 있는지 짧게 짚어보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해외 선물시장 전략까지 알아볼 텐데 유가가 간밤에 3% 이상 급락을 해서 44달러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앞으로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121원, 이제 거래가 돼서 0.63% 정도 올랐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이제, 외국인들이 한 1,300억 정도 국내 주식을 매도했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영향이 좀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선물에서 이제 미국 FOMC 리스크가 9월 후반까지 작동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BOJ 회의에서 추가 완화가 이루어지면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달러 강세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만약에 금리가 인상이 된다면 9월 환율 같은 경우는 1,090원에서 1,100원 선에서 거래가 될 것이고 9월 달에는 금리 인상 시 1,150원대에 진입을 할 것이고 최대 1,160원까지 환율이 오를 것이다라고 봤고 하반기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봤는데요. 이 보고서가 오늘 나온 내용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만약에 환율 금리가 9월 달에 인상이 된다면 작년 12월 달에 우리나라 환율이 1,150원대였는데요. 금리가 미국 금리 인상이 되고 나서 2개월 만에 100원 가까이 오릅니다. 만약에 9월 달에 금리 인상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환율은 지금보다 100원이 오릅니다. 여기서 리포트에서 말하는 9월 금리 인상에서 1,150원에서 60원, 지금보다 30원에서 40원 정도 오를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정말 우리나라를 좋게 본 거죠. 우리나라가 정말로 수출도 잘 되고, 달러도 많고, 개인들의 외국인들이 달러를 도저히 달러 팔고 원화를 꼭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엄청날 정도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메리트가 있지 않는 이상 30원, 40원밖에 오르지 않는다는 건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됩니다. 9월에 금리 인상이 되면 무조건 100원 이상 오릅니다. 무조건.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게 된다면 9월에 금리 인상이 되더라도 별 무리가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차피 11월 달에 금리 인상 못 하더라도 12월 달에 금리 인상까지도 지금 2번 정도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면 지금 미국 경제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 잭슨 홀 미팅에서 보게 된다면 기자회견에서 스탠리 피셔 부의장이 그런 이야기 됐지 않습니까? 9월 달에도 인상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고용 지표를 확인해야겠지만 지금은 미국 경제가 건실하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미국에서 나오는 모든 데이터나 보고서를 어디서 제일 먼저 받겠습니까? 당연히 FRB에서 가장 먼저 받겠죠. 근데 그런 상황들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니렐 의장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 지금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의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부의장이나 밑에 있는 연방 주변의 총재들 같은 경우는 지역 총재들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이야기냐? 미국 경제가 좋다. 작년에 보게 된다면 올해 미국의 GDP 같은 경우는 1.1% 나오고 지금 현재 3분기 GDP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볼 때 3분기 GDP 정말 좋게 나옵니다. 그렇게 된다면 고용도 아마 미국 같은 경우는 2분기, 3분기 때 고용이 제일 좋게 나오거든요. 저번 달에도 좋게 나오고, 만약에 이번에 나온 고용 지표도 좋게 나온다면, 제가 볼 때는 9월에 금리 인상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죠. 외국인들 그래서 한국 주식을 팔고 있고, 그리고 또한 달러도 팔고 있는 거죠. 아니, 달러를 사고 원화를 팔고 있는 거죠. 환율이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양상은 아마 제가 볼 때는 계속 지속될 거다라고 보죠. 그래서 지금도 달러 매수는 좋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시장을 그냥 일반 리포터에 의해서 그냥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도 지금은 조금 정말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자산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아시아 시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일본인데요. 제가 요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할 것 같으니까 달러 강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 달러 강세가 되니까
엔화가 떨어지고 있다. 엔화가 떨어지니까 니케이가 오르고 있다. 니케이 오늘도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4일 연속 오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계속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달러가 또 달러 강세로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달러 강세가 최근에 보게 된다면 며칠입니까? 한 거의 5일 가까이 상승하고 있죠. 오늘은 별로 많이 오르고 있지 않지만 지금까지 최근에 올랐던 걸 감안한다면 많이 올랐던 거죠. 미국이 금리 인상하기 전에 달러 인덱스가 얼마 정도 됐었냐면 그때 당시에 100 정도 됐습니다. 지금 현재 96이니까 아직 올라갈 수 있는 거리는 많죠. 만약 미국이 금리 인상하게 된다면 달러 강세 당연히 이루어질 거고 그렇게 된다면 엔화 약세 될 거고요. 그리고 엔화 약세인 상태에서 BOJ 회의가 9월 말에 있는데요. 9월 26일인가요? 아니 9월 20일 정도 그러니까 29일 날 정확히 있네요. 29일 날 있는 BOJ 회의 때 만약에 돈을 더 풀거나 추가 양적을 완화한다면 제가 볼 때는 엔화 약세 더 지속될 거고 니케이 더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에 보게 된다면 니케이도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해외 선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선물이 이게 하시는 분들은 쉬운데 안 하시는 분들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해외 선물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10년 전만 하더라도 선물 시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세계 1위, 2위가 우리나라 선물 시장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보수 정권 이명박 정부 들어오고 그리고 또한 박근혜 정부 때가 들어오게 되면서 선물 시장에 대해서 많이 이제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제재를 많이 가하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많이 죽어서 지금은 많이 해외 선물로 많이 시청자분들도 그렇고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눈을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해외 선물이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금액이 작습니다. 예를 들면은,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개시 증거금이라고 해서 처음에 이제 넣고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증거금이 지금 현재는 한 3,520불 정도 됩니다. 물론 변동성이 커지거나 시장이 커지게 된다면 여기 조금 더 올라가서 4,000불 정도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는 3,520불 정도 되고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2,420불 정도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이 한 250만 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가지고 유가나 아니면 천연가스 그리고 니케이 그리고 모든 부분에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는 거에 베팅할 수도 있고 떨어지는 거에 베팅할 수 있죠. 해외 선물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예전처럼 1,5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선물 투자 증거 개시금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제가 볼 때 좋은 것 같은데요. 유가가 어제 많이 떨어졌습니다. 3.56% 정도 떨어졌습니다. 3.56% 정도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틱으로 보게 된다면 165틱이에요. 1.65달러 정도 떨어지는 겁니다. 보통 이제 원유 재고가 나오는 그 시점에는 한 100에서 200틱 정도 움직입니다. 그리고 원유 재고가 안 나오는 날, 원유 재고가 보통 수요일 저녁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저녁을 제외한 나머지 때는 이렇게 큰 변동성이 없는데요. 전주 같은 경우는 이제 250만 배럴 증가했죠. 어제 같은 경우는 230만 배럴 증가했습니다. 2주 연속 증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 추세상으로 지금 유가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전전주 같은 경우는 250만 배럴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8월 16일입니다. 8월 16일 날 보게 되면 이때는 1.77% 정도 상승했으니까 이날 상승하고 나서 4일 정도 더 상승했으니까 추세가 형성이 된 거죠. 지금 현재 보게 된다면 떨어지는 추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과도하게 떨어지면 45달러 이하 떨어진 겁니다. 45달러 이하 떨어지게 된다면 이제 사우디나 이제 중동 산유국에서 간섭을 하게 됩니다. 향후에 공급을 줄이겠다 아니면은 이제 유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을 계속 제공하는 거죠. 최근에 사우디 에너지 장관이었던 알팔리 장관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공급 과잉 상태에 있기 때문에 원유를 더 이상 최대로 생산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유가를 조정하겠다. 45달러 이하로 내려오면 이런 코멘트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45달러 이하일 때는 어느 정도 매수 포지션을 가져가셨다가 45달러 중반대나 아니면 46달러 근처에 오게 된다면 다시 청산을 하시고요. 근데 추세상으로는 지금 보면 계속 떨어지는 추세다.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건 맞지만 아마 제가 볼 때는 포지션 트레이딩이나 스윙 트레이딩처럼 아주 길게 가져가시는 분은 지금도 매도 포지션일 겁니다. 그런데 데이 트레이딩처럼 이렇게 하루하루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45달러 샀다가 좀 오르게 되면 팔고 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세상으로 지금도 매도 포지션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8월 초부터 계속 매도 포지션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45 이상일 때도, 이 가격이라는 게 지금 보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계속 매집을 해라. ETF나 아니면 달러를 매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니케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태는 관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일 지표가 나올 때까지. 그리고 유가는 $45 이하일 때 매수 포지션 통해서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좋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달러는 매집하는 구간이다 의견 유지하셨고요. 니케이는 일단은 내일 미국의 고용지표 확인하기 전까지는 관망하는 게 낫겠다라는 평가이셨습니다. 유가는 $45 이하에서는 매수 포지션 역시 데이 트레이딩 관점은 유지를 하십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세용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내일의 중요한 일정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럽 최대 규모인 베를린 국제가전 박람회가 현지 시각으로 오는 2일부터 7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글로벌 가전업체들이 대거 참여해서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는 2일부터 3일까지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톡의 극동 연방대학에서 제2차 동방경제 포럼이 개최될 예정인데요. 이번 포럼에는 한중일 정부 인사와 기업인 등 2,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9월 2일 제2차 동방경제포럼 참석차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하는 가운데 포럼과는 별개로 러시아 실무 방문을 통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2분기 국민소득 잠정치를 발표하게 되고요. 미국 노동부는 8월 고용 동향 보고서를 현지 시각으로 2일 발표하게 됩니다. 8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변동과 제조업 임금 변동, 실업률이 발표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상무부에서는 현재 시각으로 2일 7월 무역 수지를 발표합니다. 내일의 주요 일정들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문현진 멘토님이 보시기에 주목해야 할 부분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서 내일장 전략까지 꾸려볼까요? 네, 일단 내일장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양봉이 뜨냐 음봉이 뜨냐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저희가 전략을 드리는 거지 예상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일 양봉이 뜨면 어떤 전략을 세울지 그리고 음봉이 뜨면 어떤 전략을 세울지를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양봉이 뜨면 이제 앞으로 간다라는 신호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으로 매수를 가담해야 되겠죠. 그러면 수익이 앞으로 쭉쭉쭉쭉 올라가겠지만 음봉이 뜬다면은 아직까지는 간다가 아니라 조금 더 뺄 수도 있다라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전략이 아무래도 가장 어울리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일정을 한번 살펴봤는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9월 2일에서 3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한러 정상회담에 가담하는 소식이겠죠. 그걸 제가 중요시 여긴다 생각하는 것은 오늘 종목 세일즈에서 철도 테마에 관련된 종목을 하나 드렸습니다. 대하티아이라는 종목을 드렸는데 그게 내일장이나 이렇게 내일장에 철도 테마, 대호 AR, 세명전기 그리고 푸른 기술, 현대 로템, 대하티아이 등등 철도 테마들이 한 번에 움직일 수 있는 중요한 아주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 이슈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테마들을 놓치신 분들은 너무 또 아쉬워할 건 없습니다. 9월 5일이죠. 월요일에는 위성항법 위치정보 무료 개방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IoT와 드론, 내비게이션 업체들이 한번 꿈틀거릴 수 있기 때문에요. 내일장에 조금 담아보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9월 6일에는 김영란법이 이제 의회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게 김영란법이 시행이 되고 나면 반사이익을 얻는 업종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런 업종들, 한일 사료라든지 이런 사료 업종들, 그리고 해외 육고기를 수입하는 업종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9월 7일에 엄청난 이슈가 하나가 있습니다. 세계 태양에너지 엑스포가 열리는데요. 이게 아시아 최대 규모로 열린다고 하네요. 그러면 태양에너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신재생에너지와 자연에너지 사업에 조금 400조 규모였나요? 40조 규모였나요? 그 예산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태양에너지가 아직까지도 죽지 않았구나. 그러면 SDN이라든지 신성솔라에너지 그리고 OCI, 넥솔론 등등 태양에너지 관련 업종들이 한번 세게 꿈틀거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이슈들을 조금 챙겨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주식도 좋지만은 9월 7일에 영화 밀정이 개봉한다고 하네요. 그 영화는 저를 꼭 보러 가겠다. 여러분들도 조금 보러 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석 전에 너무 주식에 너무 연연하면서 마음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내려온 지수는 다시 올라가니까 가족들과 뭐 식사도 하시고 영화도 좀 보시고 편안하게 조금 지내시는 것도 주식을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내일장의 흐름이 중요하다는 말 강조해 주셨습니다. 내일장 양봉을 형성하게 된다면 긍정적인 전망을 내다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당분간 추가적인 하락도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전망이었는데요. 당장 내일장에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종목들, 철도 테마주 그리고 또 한일사료,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들까지 한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금요일장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